어차피 일단은 내용은 어? 이게 트루 엔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몰라. 경찰 불러 그냥. 네?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스킵을 할게요. 어차피 했던 내용. 그러니까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내용 봐가면서 조금 이제 했던 거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씨. 이 부분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변태도 아니고 왜 그래? 뭐지? 똑같네 여기까진. 슬퍼하는 건 똑같네요. 일단 노멀 엔딩을 일단 봤는데 트루 엔딩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해봐. 네가 왜 사과를 하는 거야? 그럼 왜? 이 내용도 같네. 이제서야. 뭐? 이 부분 내용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밤이 늦었다.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 잠깐만. 미안. 그런 오늘은 나 혹시 어렸을 때? 아니야. 어허, 여기 부분이 내용이 조금 바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럼 아까 마지막 부분 하늘이 무심하시구나. 난 네가 그 휴대폰에서 앞으로 너만의 미래를 긍정하며 왜 안 넘어가죠? 살아갈 수 있길 바래. 내가 없어도 말이야. 아 뭐야? 그 마지막 그거 뭐냐? 휴대폰에서 나의 작고 사랑스러운 그 부분이 그건가? 이 부분도 똑같겠죠? 허허, 이 부분도 오호라. 너한테 듣고 싶지. 술은 좋아하느냐? 별건 아니. 어디였지? 뭐지? 그거 형이 했었어요? 이름이 형 이름이 아니던데요? 그게 이전과 달리 유난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형 친구예요? 뭐야, 이것도 기억 뭐 이것도 없는데? 미로요? 기억 조작인가? 정도가 깊어. 아, 네네. 뭐지? 형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뭐야, 요것도 대체 같아? 세미가 누구야? 일단은 제가 고른 선택지 자체가 막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래요. 근데 이제 노멀 엔딩이냐 트루 엔딩이냐 그 차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트루 엔딩 봐야죠. 이렇게 오래 했으면. 짧은 시간도 아니고. 되게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은데 잘 지냈어? 너와 그런 거칠애 같은 인사를 나누려고 온 게 아니야. 언니? 세미, 은세미를 말하는 거야. 잠깐만, 여기도 내용이 낮에 시온 형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세미 너 여기도 똑같. 아니 잠깐만 솔직히 말해 뭐? 멀구나. 행복을 바란다는 게 잘 있어. 앞으로 만날 일은 없겠지. 네 남은 인생이 행복하길 빈말과 진심을 반쯤 섞어서 전해줄게. 그래. 뭐지? 뭐가 다른 거지? 모르겠네. 어느 부분이 다른 건지 모르겠어. 여기서도 내용이 야야야 뭐지? 이제 좀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네 안 좋은 난 항상 네가 뭐 괜찮아. 굳이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어.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 잘 있어. 전해지진 않겠지만 늘 널 위해 기도할게. 이 부분이 있었나? 근데 갑자기 헷갈린다. 맞아, 이 부분이 여기서 노말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끝깔이 끝났다.
이제는 초겨울이 되었으며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서초울시의 날씨는 아직은 영상권에 머물고 있지만 겨울이 절정에 달할 때는 그래도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사진을 찍고자 창고로 쓰고 있는 오래된 베란다를 뒤적이고 있었다. 아빠가 옛날에 썼던 수동 렌즈가 여기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부터 물려서 찍으면 나름 찍는 맛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구만. 대체 어디다 짱 박아둔 거야? 창고 안을 한참 동안 뒤적여 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카메라 렌즈 비슷한 건 찾아볼 수 없다.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내 카메라는 아빠의 것을 물려받았다. 현직 방송국 관계자여서 그런지 나름대로 카메라를 쓸 일도 많았고 취미삼아 다루기도 많이 다루었다고 한다. 창고에 남겨진 것들은 오랜 옛날 렌즈를 복합적으로 쓰다가 중고로도 팔리지 않는 렌즈들이었다. 남에게 있어선 골동품이겠지만 나에게 있어선 미지의 영역과도 같은 것들이다. 찾아낸다고는 해도 곰팡이가 쓸고 하도 오래되어 제대로 찍지도 못할 거라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인데 아쉽잖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이라면 누군가가 찾아서 제값을 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몸은 피곤하지만 기대에 부푼 채로 먼지 쌓인 상자 더미를 뒤적이길 반복한다. 하지만 좀처럼 시간이 지나도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덧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참 도저히 못 찾겠다. 도저히. 그때 묵직한 상자 더미에서 발끝이 걸렸다. 비명을 지르면서 손은 공중을 허우적거렸고 이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쌓아둔 상자 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망했다. 돌겠네. 이걸 언제 다 치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답답한 마음에 뒷머리를 긁는다. 아주 눈앞이 캄캄하구만. 온 힘을 다해 입을 삐쭉 내밀고 투덜거리면서 큰 상자부터 작은 상자 순으로 주섬주섬 상자를 정리한다. 뿌연 먼지가 일어 콜록콜록 기침이 나왔다. 캐캐 묵은 곰팡내가 비공을 찌른다. 이런, 여기서 너무 오래 있다가 건강마저 나빠지겠다. 렌즈는 일단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상자를 정리하던 도중 이게 뭐지? 상자에서 무언가가 삐죽 빠져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서 빠져나온 물건들을 주워든다. 사진이었다. 그리고 안쪽에는 두꺼운 앨범까지. 설마... 우리 가족 사진이었구나. 뭐야. 꽤나 오래된 사진이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시기인 것 같다. 이게 이런 데 있었구나. 다른 사진들은 그래도 서재에 있는데 왜 이것만? 설마...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앨범을 넘겨간다.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나와있다. 우와, 나 이런 적도 있었나? 어쩐지 모르게 그리운걸. 세 번째, 네 번째를 넘기자 가족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다. 그래, 이건 기억난다. 유치원 재롱잔치 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는 엄마 아빠 온다고 아주 신나 했었지. 앨범 안의 사진은 꽤나 색이 바래 있었다. 낡은 세월의 흔적을 실감하면서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왼쪽 페이지의 첫 번째로 들어있는 사진에 시선이 묶인다. 그것은 아주 기묘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정말로 즐겁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살피고 바로 옆 페이지의 사진도 살펴본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장난을 치고 밥을 먹으며 미친듯이 싸워대고 그러면서도 웃고 있었다. 그 기억인가? 하지만 묘하게도, 정말로 묘하게도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소녀는 얼굴이 잘려나가 있었다. 뭐야? 마치 그 부분만 성냥불로 불태워버린 것처럼, 혹은 가위로 싹둑싹둑 오르낸 것처럼 그곳에 그의 얼굴은 없었다. 기분 나쁜 감각이 뒤섞인다.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여전히 그의 얼굴은 잘려있다. 뭐야? 또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여전히 그의 얼굴은 잘려있다. 다시 다음 페이지. 여전히 그의 얼굴은 잘려있다. 나는 얼굴을 모르는 소년과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그 어느 사진에도 그의 얼굴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시간에서부터 깔끔하게 드러내진 것처럼 그의 얼굴은 예리한 망각의 칼날에 잘려나간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 굉장히 역겨운 감각이 들었다. 생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감각이 들었다.
기분 나빠. 뭐야 이거. 역겨운 기분과 함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다시금 손이 멈춘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아이들이 찍혀 있었다. 한 명은 나, 한 명은 얼굴이 없는 아이,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황갈색의 긴 머리카락을 가진 작고 아름다운 여자아이였다. 어디선가 이명이 들려온다. 아 잠깐 귀 아파. 나도 눈앞이 침침한 감각이 들었다. 약간의 두통과 메스꺼움이 가미된다. 불쾌한 기분이 엄습했다. 이런 건 몰라. 모른다. 대체 뭐란 말인가? 이 기분 나쁜 사진들은? 마치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만 같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못한 채 죽어 없어진 잔지 같다. 혹은 그 파편들이라 해야 할까? 사진은 기이하고 역겨운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느낌을 가졌다. 그리고 여자아이. 그것은 그리움과 동시에 닿아서는 안 되는 금기처럼 느껴졌다. 내가 만났던 애인가? 누구야? 누구인 거야? 진짜로 모른다고. 필사적으로 부정한다. 이런 사진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안 적도 없다. 끔찍해. 정말로 끔찍하다. 나는 그런 식으로 되새기면서도 얼굴이 잘려나간 그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거짓말. 모른다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가. 얼굴이 잘린 사람 옆에 찍혀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나란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게 아닌가? 자문을 반복하며 고개를 젓는다. 나야 몰라. 모른다고. 그렇게 되뇌이지만 그 모든 것이 기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얘가 기억을 그냥 잊고 싶어서 강제로 그냥 망각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왜 이렇게 부정을 해?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처음 얼굴이 잘린 사진을 보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모른다였으니까. 나는 왜라는 의문보다 모른다는 부정을 앞서 생각했던 것이다. 사진의 얼굴이 잘려나간 이유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런 의문을 떠올릴 필요조차 없었던 거겠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수백 개의 바늘이 뇌를 찌르고 있었다. 힉힉 하고 숨이 가빠온다.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호흡을 컨트롤한다.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몰랐던 분노는 애꿎은 앨범 페이지를 구겨버린다. 나는 발자적으로 숨을 흐트러뜨리며 충혈된 두 눈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다음, 그리고 또 그 다음. 왜 이렇게 많아 그래 이씨. 모든 페이지에 있는 소년의 얼굴은 잘려나가 있다. 결국 나는 할 일 없이 눈끝에서 눈물을 흘렸다. 투명한 물방울은 그대로 턱을 타고 떨어져 내려 먼지가 쌓인 베란다 바닥에 닿는다. 한 방울, 두 방울이 흘러내리고 이내 물줄기가 되어 뚝뚝 소리 없는 오열을 흘린다. 차차 망각의 바다에 가라앉았던 사람의 얼굴이 형태를 갖는다. 잘려나간 소년의 얼굴이 조금씩 떠오르더니 이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나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짧게 욕설을 중얼거렸다. 나는 진짜 개쓰레기 새끼야. 그걸 이제 알아. 미안하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나는 발을 헛딛고 허공에 팔을 허우죽대다 벽에 손가락을 찢어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은 채로 밖으로 달려나갔다. 설마 제외 하나? 아마도 내 예상이 맞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 장소에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의 바닷속에 가라앉은 기억의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그려모으면서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특별한 곳을 향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것이 망가진 그곳을. 눈에 익은 장소에 도착했다. 쉼없이 언덕을 올라와서일까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다. 욱신거리는 감각이 심장을 가로지른다. 아린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지친 몸의 통증일까? 아니면 달아해진 마음의 통증일까? 나는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은 것을 억지로 삼키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유나오? 소리가 난 곳으로 바로 고개를 돌린다.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다름 아닌 시연형의 모습이 있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긴 어떻게 알고? 세미는 뭐? 세미는 어딨냐고요? 그의 눈이 날카롭게 변한다.
그는 자신의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깊은 숨을 흘렸다. 말도 안 돼. 기억이 돌아왔다고? 도깨비들이 건 망각이라 이제 두 번 다시 떠올릴 수 없었을 텐데. 그런 건 아무래도 됐잖아요.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세미를 만나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들을게요. 그러니 세미가 어딨는지. 그는 어딘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눈을 하더니 이내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조용히 나를 불렀다. 유나오, 내 말 똑똑히 들어라. 그는 숨을 고르고 낮게 내리깔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분은 곧 죽을 거야. 네? 죽어? 그의 말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되묻는 것뿐이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내가 갑자기?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어쨌거나 우린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죽을 수 없는 건 아니거든. 돌려 말하지 않지. 자살이야.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거칠게 그의 멱살을 쥐어잡고 외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차갑게 얼어붙은 동공이 이쪽을 내려다본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익숙하다는 듯한 그리고 질린 듯한 얼굴로 이쪽을 흘겨보고는 지쳤다는 듯이 숨을 흘렸다. 일단 진정하지. 이것 좀 놓고 말해.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뭐 자살? 그렇다면 당장 말려야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내가 말했지.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고. 20년도 안 된 햇병아리 같은 네 머리에는 구멍이라도 뚫려 있나? 귀로 듣는 족족 어디론가 줄줄이 새어나가나 보지?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는 건 결국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분이 죽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마땅해. 죽지 못하는 우리에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웃기지 마. 그런 개 같은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분은 마지막을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어. 난 그에 따르려 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혼자만 있게 해달라는 그분의 부탁을 무시한 채 억지로 만나 그분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줄 건가? 어차피 네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게 전부일 텐데? 그렇게 그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해. 그런 건...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진다. 세미가 죽어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나는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무력하게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죽어갈 때 내가 뭘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저 19살 어린애에 불과한 내가 뭘 할 수 있지? 대체... 왜...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자살을 한다고? 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였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야? 나는 네가 가진 고민이나 슬픔을 전부 털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못 믿어온 사람이었어? 고개가 점점 무거워진다. 남아있는 것은 참담한 뿐이었다. 그저 괴로운 마음에 복받쳐 흘러넘치려는 눈물을 어떻게든 참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잡고 있던 시원형의 멱살을 놓는다. 나는 한없이 무력했다. 그는 깊게 숨을 흘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혀를 차더니 천천히 내 이름을 부른다. 너 자신을 탓하지 마. 네 탓이 아니야. 그분이 너를 위해 결정한 것뿐이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기억을 어떻게 되찾았는지는 모르겠다만 네가 이제껏 그분에 대한 기억을 잃은 이유는 다름 아닌 그분이 생각한 일이야. 네 기억을 완전히 지워달라고 도깨비와 계약을 했어. 네? 도깨비들은 환술과 정신조작에 능하지. 그들이 거는 망각은 무시무시해. 하지만 때로는 효율적이지. 그 어떤 슬픔도 묻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의 기억을 지우는 대가는 그분 자신의 생명이었어. 그분은 남은 생명을 모두 바침으로써 너의 기억을 지웠다. 그게... 대체 무슨... 죽지마. 그분은 은세미는 자신과 네가 계속 접촉하는 게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어.
모든 건 널 위해서였다. 그런 거 부탁한 적 없어요.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보다 너를 걱정했어. 그리고 너를 위해 기억을 지우는 게 나을 거라 여겼지. 하지만 도깨비가 건 망각을 깨뜨리면서까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건 필시 너 자신에게도 잊고 있던 소중한 무언가가 떠올랐다는 소리야. 도저히 망각할 수 없는 기억의 파편을 네 무의식 속에서 끌어올렸다는 거겠지. 너도 그에 대해 짚이는 데가 있겠지? 나는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시원 형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결국 그만두었다. 그도 알고 있었으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마디의 말이 아닌 잡을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을. 가봐. 그는 나지막에 그런 말을 흘렸다. 난 이런 놈이지만 미로는 다르더군. 그는 너처럼 감정적이 되어서는 울면서 내게 온갖 욕을 퍼붓고 세미를 찾으러 갔어. 적어도 혼자 찾는 것보단 둘이 찾는 게 더 낫겠지. 난 아직 모르겠어. 그분을 억지로라도 살게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아니면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분을 떠나보내는 게 맞는 일인지. 시원 형의 말에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고 무표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마치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말라붙은 앙상한 가지처럼. 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썩어들어가 더는 꽃을 피울 수조차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시간은 없다. 나는 결국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 억새밭의 안쪽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간다. 이곳 어딘가에 있을 그 사람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10분여 남짓 억새밭에 떠돌았지만 세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드높게 뻗어있는 억새들의 모습이 이렇게나 야속한 적은 오늘이 처음이다. 초조한 마음을 애써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를 틱틱질해가며 발을 조금 더 빨리 돌린다. 분명 있을 거다. 분명 여기 어디에 그녀가 있다. 바삐 움직이는 심장에 괴로움을 토해낸다. 피로감이 전신을 덮쳤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다리를 움직인다. 나는 달리고 하염없이 푸른 하늘 아래를 달린다. 시간의 흐름에 다시금 지쳐갈 무렵 마지막으로 모퉁이로 돌았을 때였다. 바로 눈앞에 있던 누군가와 부딪히기 직전에 멈춰선다. 거리를 벌리자 눈에 익은 모습이 보였다. 너... 미로는 약간 놀라는 듯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낮은 시름을 흘렸다. 네가 여기 있다는 건 언니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다는 뜻이야? 그래, 그렇게 되겠지. 두 번 다시 언니에 대한 일은 기억해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도 잘은 모르겠어. 다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기억해냈고 그와 연관된 세미의 기억들을 전부 되찾은 것 같아. 미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그런 미로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세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찾지 못한 것이리라. 일부러 어딘가에 숨은 거야? 그럴 거야. 여우는 객과이기에 코가 민감하지만 어디에서도 언니의 냄새를 찾을 수가 없어. 결계 같은 게 아닐까 싶어. 여기 어딘가에 있지만 언니는 나를 피하고 있어. 혼자 있게 해달라고 들었어. 그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너도 그럴 생각이지? 당연한 걸 왜 묻는 거야? 그래. 그럼 됐어. 그 융통성 없는 머저리와는 달라. 다행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작게 숨을 내쉰다. 목소리는 힘이 없고 잘게 갈라져 있었다. 터져 나올 것 같은 울음을 몇 번이고 참아온 것 같다. 그런 미로를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쓸데없는 위로의 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미로를 조용히 부르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묻는다. 세미 때문에 도깨비들이 많이 죽었다고 들었어. 도깨비들이 세미를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그래. 언니가 얘기해줬나 보구나.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 자신을 미워하는 도깨비들에게 내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다니. 대체 그 바보는 무슨 생각인 거야? 미로는 씁쓸한 듯이 웃었다. 하지만 이내 그 표정조차 지운 채 무거운 표정으로 다시 돌아간다. 분명 지쳐있는 거겠지. 그리고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일 거야. 그러니까 왜? 분에 못 이겨 외치자 미로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왜 이런 식이어야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야? 죽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었을 거 아니야. 넌 아직 참 많이 어리구나. 미로는 그렇게 말하며 진심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바라보였다. 겉모습만큼은 한없이 여려 보이기만 했던 미로의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넘을 수 없는 완벽하고도 촘촘하며 볼에 한없이 그을린 연륜의 벽이었다. 천천히 미로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작과 끝, 샘이라는 이름의 천년후에 대한 이야기를. 너! 강시연! 정신 차려, 강시연! 내가 정신을 차리라고? 한미로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시연의 고함 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미로는 이를 가렸다. 늘상 냉정하고 차분해 보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고 그의 두 눈동자는 거칠게 흔들리고 있다. 강제로 징용돼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 아들은 지금 일제놈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판국이야. 이 상황에서 진정이 돼? 당장 1분 1초가 급한데 왜 막는 거야? 알아!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차분해지란 말이야! 지금 네가 무턱대고 움직였다간 오히려 모든 일이 허사가 돼. 너 선우를 구하러 가서 아무도 죽이지 않을 자신 있어? 잊지 마. 본래 우리는 여우야. 상천계명에 따르면 우린 인간 세상에 관을 해선 안 된다고.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작정했어? 그럼 말해봐.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선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어. 아내를 잃고 홀로 키워온 아이야.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더 잘 알잖아. 강시연! 큰 소리와 함께 시연의 고개가 돌아간다. 미로의 검은 머리카락이 어느새 은빛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어떻게든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정하려 했다. 내가 냉정해지라고 말했지. 내 말 똑똑히 들어. 네가 지금 선우를 구하러 가면 넌 분명 녀석들을 죽여버릴 거야. 그랬다간 넌 두말할 것 없이 지옥에 유폐될 테고 두 번 다시 네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돼. 그래도 좋아? 상관없어. 내 아들을 지킬 수만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지만. 개소리 말고 들어! 언니가 너 대신에 선우에게 갔다고! 뭐? 언니는 옛날부터 발이 넓었으니까 일제의 간부층 중에 우리처럼 인간이 아닌 자들이 있는 모양이야.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언니에게 신세를 진 녀석들이지. 너도 알고 있잖아. 이쪽이 있는 건 다름 아닌 천년호야. 이 나라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란을 항상 겪어오니라고. 물론 그건 인간의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같은 이인의 존재가 전쟁과 항상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지. 만일 교섭이 통한다면 선우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로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시연의 어깨를 한 대 툭 치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평소와는 달리 다정하고 따뜻한 연상의 그것이었다. 그때는 네가 아니라 나와 언니가 선우를 구하고 지옥 밑바닥에 들어갈 거야. 아버지인 네가 선우 곁에 끝까지 남을 수 있게끔. 미루의 말에 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삼키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두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린다. 미로는 언제나처럼 장난스럽게 그를 놀릴까 하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인간과 섞여 살면서도 결국 인간과 하나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미로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연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대체 왜? 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거운 공기가 그를 짓누른다. 그는 폐부가 짓눌려 터질 것 같았다. 왜 절 구하신 겁니까? 왜? 선우야, 일단 진정하고. 고모님, 전 이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다른 아이들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저 혼자만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요? 그럼 시연이 부모로서 네가 죽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란 거야? 차라리 그게 나았겠죠. 모두가 저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만 그곳을 하염없이 뒤돌아보면서 나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선우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흐느껴 오는 그에게 시연은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말은 여우의 오만이다. 그들은 살해당하지 않는 이상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선우의 슬픔과 비통함을 알 수는 있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했으니까. 때문에 시연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 없는 괴로움이 되었던 걸까? 아니, 그의 선택은 분명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틀리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자부하지만 후회한다. 더 나은 선택은 없었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범민의 고민을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여우의 아들은 자라나고 청년이 되어 대한제국의 독립군으로 활동하다 24이라는 나이에 옥중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 그것을 강시연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인간이 아닌 여우였기에. 시연은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필시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그럴 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보냈기에 울 수가 없었다. 아들을 죽인 것은 자신이었으니까. 시연이 할 수 있는 것은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다. 처음 그를 보내주었을 때처럼. 천년호는 시간이 잔혹하게 흐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고 가장 저주했던 인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났다. 어떤 이는 그들의 곁을 떠났고 어떤 이는 새로 그들의 곁에 찾아왔다. 그리고 참... 빨리 이리 와, 소리야! 미로는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끌어당긴다. 턱끝까지 호흡이 가득 차있던 소녀는 숨을 토해내지만 억세게 잡아끄는 미로의 손에 의해 끊임없이 달리기 시작한다. 빌어먹을...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온다. 온갖 곳에 굉음이 가득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아니, 이곳 자체가 지옥 그 자체였다. 미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를 나간 터였다. 그 사람은 괜찮을까? 시연은? 언니는 무사할까? 미로의 머릿속을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서워졌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다. 미로야! 다급히 미로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세미가 지친 표정으로 미로를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이 조금은 밝아진다. 소리는? 재영신 어딨어? 아직 학교에 있을 시간이야. 그 사람은 교사니까. 소리는 여기 있어. 다행히 아직 무사해. 걱정했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긴 사정거리 안에 들어. 시연이는? 그 애는 괜찮아?
먼저 주변인들부터 대피시킨다고 했어. 문제 없으니까 너도 어서 소리 챙겨서 빨리 가. 알았으니까 언니도 빨리. 그 순간 무시무시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풍압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정신을 차리니 미로는 소리를 아는 채 몇백 미터 뒤로 물러나 있었다. 세미가 있던 자리가 직격으로 터져나갔다. 검은 안개가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미로는 망연한 표정으로 지워진 세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언니. 미로는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친숙한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니라면 소리를 우선시하는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줄 거란 믿음도 있었다. 뒤에 보지 마. 이모는 괜찮을 테니까. 달려, 얼른. 숨이 차오른다. 미로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째서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는 걸까?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탄했고 동시에 영원한 행복을 꿈꿨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규탄했다. 그때 순간적으로 미로는 등골이 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손가락을 하늘 높이 들어 튕겼고 이내 머리 바로 위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눈이 아려왔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찔러댄다. 곧바로 소리를 끌어안고 재차 50m 가까이 날았다. 그녀가 있던 자리는 금세 불바다로 화해 있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개자식, 대체 무엇 때문에?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의 눈앞이 새까매졌다. 미로는 그녀의 의지를 벗어난 채 몇십 미터를 붕 떠서 날아갔고 전신이 타는 듯이 뜨겁다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혼미해질 것 같은 정신을 가까스로 보여줬고 그녀가 다시금 손가락을 튕기자 소나기가 터부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에 엉겨붙은 불은 도무지 꺼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뭐야? 왜 안 꺼져?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난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의 딸을 찾는다. 소리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목을 놓아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것은 비명뿐이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검은 안개 속에서 그녀를 목 놓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침을 반복한다. 등에 달라붙은 불은 그녀의 새하얀 피부를 끊임없이 녹여갔다. 그녀가 내린 소나기가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불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피부는 변기의 화염 속에서 녹아내리고 재상하기를 반복하면서 미로는 검은 안개 속을 더듬어 나갔다. 그때 작고 새하얀 손이 검은 안개 속에서 뻗어나와 미로를 붙잡았다. 미로는 작은 손을 끌어당겼고 동시에 목격했다. 폭격의 열로 인해 새까맣게 탄 채로 온몸이 불타 녹아내리고 있는 자신의 딸을 어떡해. 소나기가 한순간에 폭우로 뒤바뀐다. 온몸에 달라붙은 불을 끄기 위해 끊임없이 물을 뿌렸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뭐야? 왜 안 꺼져? 왜? 불은 영원했고 지옥은 가까이 있었다. 딸아이의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귓속을 퍼거든다. 그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어졌다. 알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됐고 왜 딸아이가 죽어가야 하는가. 그녀는 그녀의 딸은 비틀거렸고 그런 소리를 끌어안자 끔찍한 고통이 미로의 전신을 뒤덮었다. 검게 물든 하늘이 폭우를 토해낸다. 미로는 그저 한없이 불에 타 죽어가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소리는 마지막까지 미로를 불렀다. 그리고 그 애가 두 번 다시 엄마라는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된 그때조차 딸의 몸은 타올랐고 미로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딸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때의 일이었다. 6.25 전쟁. 다시 또 시간이 지났다. 여우는 군중 속에 있었다. 드넓은 광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웅성이면서 저마다의 불만을 토로했다.
이윽고 목소리가 한데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가 되어 앞을 바라보았고 이내 그들의 열망을 토해낸다. 계엄령을 해제하라. 사람들은 밀집해 있었고 천년호는 군중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았다. 분노이자 자유를 향한 시민의 재창이었다. 누군가가 가져간 태극기가 하늘 높이 흔들린다. 천년호는 이를 보르며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서 그녀는 묘한 기류를 느꼈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온은 그녀를 불안감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것은 이내 두려움이 되어 그녀를 엄습했다. 그리고 끝끝내 그녀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아, 설마 이거 5.18 그건가? 4.19 사격! 스킬이 넘는 송송이 거리를 싸웠었고 절망이 터져나온다. 그녀는 다시금 참담함을 느꼈다. 어째서 인간이란 이다지도 어리석단 말인가. 그녀가 잔혹한 현실에 비관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낚아채었다. 은샘이,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강우야, 이리 와. 여기 있으면 죽어. 청년은 천년호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고 군중의 파도가 그들을 세차게 덮쳤다.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사격소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다시금 그녀는 지옥 속에 있었다. 그녀가 숱하게 겪어왔던 지옥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었다. 빨리 이쪽으로. 골목길 어귀에서 들어서서 터질 듯한 숨을 돌리는 와중에도 저 멀리서 총성이 울려 퍼지기를 반복한다. 아비규환이었다. 비피린내가 일었다. 그녀의 심정은 참담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모르겠어. 한 가지 분명한 건 저 자식들은 지금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는 거야. 세미는 어지럼증을 느꼈다. 이제는 무뎌졌다고 생각했건만 예의 감각은 도저히 익숙해지질 않았다. 그래, 그녀는 피부에 닿는 공기와 오감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느끼고 있었다. 아주 잘 아는 감각이다.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을 그녀는 몇백 년 전부터 겪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한도를 모르는 인간의 욕망은 그녀를 다시금 지옥 속으로 밀어넣는다. 어디선가 비명이 들려왔다. 세미는 지긋지긋함을 느꼈고 동시에 불안감에 종목혀갔다. 뭐야 저거? 광태 아니야? 순간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연인의 목소리에 세미나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니 멀지 않은 곳에 젊은 청년이 전신이 피로터성이로 다리를 끌며 기어가고 있었다. 맞잖아. 빌어먹을 저거 박광태야. 가지마. 급하게 연인의 옷깃을 붙잡는다. 두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짧은 순간 침묵에 잠긴 대화가 반복되었다. 가지마, 강우야. 가면 안 돼. 분명 죽어. 청년의 눈빛에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는 짧은 시간 사이에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가야 돼. 지금 가지 않으면 더 늦어. 청년은 빛발친 총성 사이로 몸을 날렸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신으로 제쳐엎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가 끊임없이 천년의 귓속을 파고든다. 그리고 그 순간 탄원이 바람을 갈랐다. 날이 선 총알은 인간의 피부를 꿰뚫기 위해 공기를 찢었다. 피비린내 속에서 청년은 순간적인 감각으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가 곧 위로닥칠 고통에 눈을 질끔 감은 그 순간 바람이 살랑했다. 그가 다시 눈을 뜨자 그의 바로 앞에는 세미가 있었고 그녀의 미간 바로 코앞에서 총탄은 바람의 벽에 가로막힌 채였다. 이 바보가 왜 온 거야?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가. 위험한 게 대체 누군데? 소리를 지르는 세미의 목소리에 청년은 목이 메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의 가슴 안쪽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려왔다. 제발 무모한 짓 좀 하지 마. 서강호, 넌 대체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미안해. 세미는 그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소리를 높인다. 빨리 가. 아직 살아있잖아. 더 지체하면 죽어. 청년은 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연인으로부터 고개를 돌렸지만 아주 한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진 사실을 세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믿고 있는 것이다.
그의 연인이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이기에 그녀가 죽지 않고 어떻게든 이 지옥 속에서 살아나갈 것임을. 셀 수조차 없는 통탄의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 모든 탄환은 바람의 벽에 가로막힌다. 그녀가 가까이에 있던 버스 한 대를 바라보고는 검지손가락을 살짝 움직이자 마치 폭탄이라도 터져나간 듯 버스가 높게 치솟았다. 주변을 돌아보며 흩어져 있는 차량에 손가락질을 하자 쾅하는 소리와 함께 5대의 버스가 바리게이트를 만들었고 세미는 그제서야 숨을 돌렸다. 겁나 힘드네. 나만 말해. 좀 대사를 좀 없나요? 좀씩. 오늘 안 그래도 힘든데 씨. 발걸음을 돌리고 연인이 떠나간 길을 뒤따라간다. 그녀는 청년이 무사하기를 빌면서 몇 번이고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어디서일까?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세미는 피비린내가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점점 더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머릿속이 다시금 아득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 퍼진다. 골목길 끝머리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2번, 3번 연속적으로 총성이 들려왔고 세미의 전신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더욱 깊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사방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다시금 퍼져나갔다. 역겨운 말로 아직은 신선한 철분 냄새가 강한 피 냄새였다. 이 빨갱이 새끼. 그녀는 우려하던 일을 목도했고 온몸에 피가 말라붙어가는 것을 느꼈다. 새빨간 피 웅덩이 위로 소총을 든 국군이 서 있었다. 그런 그의 발밑으로는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늘을 흘린 채였다. 뭐야 넌? 니녀도 빨갱이냐? 씨발 이리 안 와? 다음 순간 국군의 턱이 꺾였다. 그는 머리가 핑그르르 돌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밑에서부터 쳐올려진 공격이 급격하게 뇌진탕을 일으킨다. 순식간에 소총을 빼앗기고 개머리판이 그의 축두엽을 강타했다. 화직, 우두둑. 세미가 마지막으로 초총의 개머리판에 휘두르려 하던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명이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은세미, 거기서 더 하면 죽어. 놔 강시연. 나는 저것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시연의 외침에 그제서야 세미는 멈춰섰다. 하지만 흥분한 탓일까? 그녀의 호흡은 아직도 거칠었다. 이제껏 날 말려왔던 건 너였어. 그리고 늘상 이런 때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너였고. 냉정해져. 우리는 인간이 아닌 걸 너도 잘 알잖아. 그치만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덜덜 떨리는 세미의 두 어깨를 꽉 잡았다. 그녀는 분했지만 그의 말대로 조금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차차 이명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녀의 세상에 천천히 타인의 소리를 되찾는다. 멀리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신의 연인을 목도한다. 서강호. 비릿한 피냄새가 비강을 찌른다. 세미는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뺨에 닿을 때마다 새빨간 선혈이 손에 묻어난다. 고작 21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대학을 졸업한 뒤에 사회에 이바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던 사람인데. 세미야. 나 여기 있어. 미안.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가 대체 왜 미안해? 그만 말해 강우야. 지금 바로 병원에 데려다 줄 테니까. 미안. 어머니를 그의 말은 수명이 다해 전멸하고 있는 가로등처럼 끊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눈도 감지 못한 채 그의 팔이 늘어진다. 어디에 구멍이 뚫린 건지 죽음이 도래한 후에도 피는 계속해서 흘러내려 세미의 발치를 물려들어간다. 세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연인의 눈을 감겨주며 이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잠긴다. 뭐란 말인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피란 말인가?
언제나 그래왔다. 인간과의 삶은 온화하지만 동시에 역겨웠다. 그들은 이러한 광경을 숱하게 지켜봐왔다. 영겁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픔을 겪고 무너져 내리며 다시금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 그것이 여우의 마지막 감상이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왔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열망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함께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웃으면서 늙어가고 그대들의 끝을 지켜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꼬야 겁나. 이제 힘드니까. 그것은 헛된 꿈이자 빛바랜 소망이 지나지 않았으며 부여잡을 수 없는 백일몽이었건만.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이날, 여우의 마음은 완전히 꺾였다. 꺾일만 하지. 이 정도 되면 인간의 욕심, 욕망, 그런 자신들의 욕심,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많이 봐왔겠죠. 기나긴 시간이 흘렀다. 천년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문득 여우는 아주 오랜 옛날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은 마을에서 불길이 있었다. 아득히 머나먼 옛날, 그녀가 토지신이기 이전, 인간에게 실망하여 단 한 번 악신으로 군림했던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처참하게 사라져갔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위에는 시체가 사단을 이루었고 집은 부서지고 파괴되었으며 마을에는 고통과 비명이 가득 차올랐다. 욕망은 폭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에 맞서던 저항은 단 한순간의 일방적인 학살로 그의 모습이 변질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여우의 손안기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누군가는 용서를 빌었고 누군가는 그녀를 저주했다. 여우는 그들을 짓밟고 모든 것을 파괴했다. 마을은 더 이상 재개될 수 없을 정도의 폐허가 되었다. 지친 사람은 공포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흘 밤낮 동안 불길과 서열이 낭자하는 지옥이 구현되었다.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울려 퍼진다. 간절한 삶을 희망하는 소리와 여우에 대한 저주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하늘의 법이 정립되기 이전, 지옥의 형벌과 제도가 자리를 잡기도 이전부터 그녀는 항상 인간의 욕망이 되었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웃고 시간을 보낼 사람을 원했건만 인간은 그녀의 힘과 강대한 권능만을 원했다. 천년호는 선대 당군으로부터 2번 다시 인간을 학살할 경우 법도에 따라 지옥에 유폐될 것을 경고받았다. 그녀는 토지신이 되었고 인간과의 교류는 단절됐다. 그녀가 원하던 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그것은 여우를 지키는 하나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정말로 우스웠던 것은 여우는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을 저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을 애타치 그리워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일까? 그들이 가진 인류애라는 건 무엇이란 말인가? 하루를 살아가며 노래를 부르며 술잔을 기울이는 그 과정들은 분명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우에게는 어찌하여 그리 찬란하게 비춰지던가. 그리고 그 그리움에 젖어 다시 인간 사이로 들어가면 여우는 다시 상처를 입는다.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내 그 마음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졌다. 여우는 생각한다. 힘들어. 그녀는 너무 지친 것이다. 그녀는 지쳐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물도 마시지 않았고 음식을 취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공허한 마음은 시간의 감옥 속에 갇혀 그대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슬픔은 깊어져 갔고 잠은 많아졌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다. 토지의 영맥은 그 기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걱정하고 토지의 안위를 염려했지만 그녀에게는 닿지 않았다.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산업화는 황폐함을 불러일으켰고 쓰레기와 폐기물이 쉼터에 쌓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느새 그녀가 지키고 있던 자리를 쓰레기를 담아두는 매립지로 바꾸어갔다. 도깨비들은 천년후의 잠을 깨우기 위해 매달렸지만 그 어느 곳도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자신의 책무조차 다하지 못할 정도로, 그 책임감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말라 비틀어져 굶어갔던 것이다. 산은 그 형태를 잃어갔다. 억새들은 사라지고 들판에 핀 꽃들과 벌레들의 울음소리도 쓰레기 속에 파묻혔다. 이 과정 속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도깨비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떠나거나 그 자리를 지키다 죽었다. 남아있는 것은 여우를 향한 저주와 원념뿐. 토대신, 천년호, 도깨비의 공황.
의무와 사명을 잊은 채 헛된 꿈을 꾸던 아둔한 여우. 아, 이래서... 여우는 하늘의 법정에 섰고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강대한 천년후의 생명력은 3월 만에 남겨둔 채 모두 서채월의 도깨비들에게 분배되었고 그녀는 이내 토주신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다시금 억새바치에 발을 들인다면 그 생명력을 갈취당하는 저주에 걸린 채로 천년후는 담담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책임이었으니까. 누군가 그녀를 이해해줄 수는 있었지만 동정해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무책임으로 인해 많은 도깨비들이 죽었고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때문에 천년호는 그들의 저주를 모두 받아들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어디에도 없었다. 여우는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그저 잠을 청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에. 거의 이 정도면 지칠 대로 지치지. 담담히 말하는 미로의 이야기에 그 이상 무언가를 더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면 좋단 말인가. 내가 논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위로를 건네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은 것이다. 너는 언니가 죽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고 물었지. 하지만 그런 형편 좋은 방법은 없어. 언니에게는 아마 지금 이런 선택이 최선이었을 거야. 우리 셋은 모두 지친 사람들이야. 불로의 몸을 가짐으로써 긴 세월을 살아오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깨지면서 지금에 이르렀지. 우리는 많은 행복을 손에 넣었었지만 반대로 그만큼 많은 것들을 잃었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바란 일이 아니었지.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가 골마 우리를 앓게 했어. 나도 언니도 모든 것을 잃어 절망에 빠진 적이 셀 수도 없지. 친구를 잃고 연인을 잃고 가족을 잃었어. 소리는 6.25 전쟁 때 내가 보는 앞에서 네이팜탄에 맞아 살이 녹아 내려 죽었고 나는 딸아이를 구하려고 온갖 힘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 아이와 함께 죽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었어. 아이고,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제서야 떠올린다. 지난날 두옥 신이와의 사투 때 미로가 무언가에 홀렸던 것처럼 푸른 불꽃을 끌어안았던 것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인간을 멀리하는 것을 택했어. 사회에 섞여 살아가지만 필요 이상의 감정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우리 동포끼리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지. 하지만 언니에겐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야. 결국 언니는 또다시 누군가를 바라고 너와 깊이 관여되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언니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그리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누군가를 만났지만 또다시 잃었지. 우리는 그 끝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다시금 혼자가 되는 거야. 이야기를 되돌리면 결국 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어. 언니에게 주어진 의무조차도 해내지 못할 만큼 병들었지. 병이 든다고? 너희가? 그래. 웃기지도 않은 일이야. 죽지도 못하는 우리가 정신은 알아버리는 거야. 나는 정신의학과가 아니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 그게 병인지도 알 수 없지만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우울증을 당시 언니는 앓고 있었어.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게 화근이 되었어. 언니는 토지신이야. 이 억새밭 일대를 관리하며 영맥의 기틀을 부여잡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이지. 하지만 영맥의 관리라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거든.
조금만 긴장을 놓아도 영맥이 꼬여 그 땅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말아. 그런 중대한 일을 그때 언니는 할 수 없었어. 그럼 그 결과가 그래, 수많은 도깨비들을 죽이고 말았지. 미로는 그저 지그시 눈을 감고 고개를 젓는다.